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대표 모시고 이번 주 주요 증시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요? 오늘은 코스피가 1%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 합쳐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좀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그렇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 정도 상승했고요. 내용을 보니까 저 PBR 제가 이제 좀 2주 전쯤에 나왔을 때도 저 PBR 싼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고 특히나 오늘은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뭐 이런 회사들처럼 진짜 주식시장에서는 이름을 잘 들어보기 어려운 그렇네요, 그런 회사들이 좀 올랐습니다. 이런 예. 회사들까지 올랐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야 공기업 니네들도 좀 뭐 좀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 회사의 주가들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하이닉스가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저 PBR 그러니까 싼 게 올라가는 게 맞냐? 아니면 뭐 AI 관련된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것이 맞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이번 사이클에서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삼성전자를 이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많은데 저는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면에서 그런가요? 일단은 AI로 지금 이제 산업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경계현 사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컴퓨팅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것 같다. 예. 이제 과거에는 컴퓨팅이라는 것이 야 저장을 잔뜩 해놓고 여기서 그냥 찾는 거였거든요. 이거 좀 빨리 좀 찾아봐. 예. 검색이 그거잖아요. 예. 야 이효석 하면은 빨리 좀 이효석 관련된 거 잘 찾아봐. 이런 게 이제 역할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생성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거죠. AI가 하는 역할처럼 학습하고 생성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반도체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개념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반도체가 HBM이라는 개념의 예. 반도체죠. 근데 이 분야에서 뭐 삼성전자도 잘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어요.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번에도 안 됐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왜? 예. 아니 삼성전자 잘할 텐데 왜 못하지?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HBM이라는 메모리는 기성품과 맞춤 옷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성품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커머더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쫙 만들어 놓을 테니까 진짜 좋은 거다 갖다 써라. 예. 이런 식의 반응이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해왔던 진짜 미세화해가지고 정말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갖다 써라는 건데 이제 대신에 기성품인 거죠. 딱 자기에 맞는 걸로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 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 옷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제 목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팔은 이렇게 되고요. 깃은 이렇게 좀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고객이 없으면 맞춤 옷을 할 예, 수가 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을 만들려고 하고 고객을 찾았는데 고객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엔비디아한테 빠꾸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닉스는 지금 고객을 딱 잡아서 엔비디아로 확실하게 이제 납품을 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AI로 시대의 흐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확실한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주가는 나름 근거 있었다. 네. 이런 전망이셨네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우리나라 분들이 한국 증시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미국 증시,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AI 관련 주들에 대해서 연일 관심이 많아요. 네네. 특히 현지 시간으로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가 과연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미국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 미국에서도요. 테크 주식으로의 자금 쏠림이 작년 한 해 동안 자금이 들어왔던 것에
한 3배 정도가 벌써 지금 2월이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유입이 될 정도로 테크 하는 AI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좀 과도하다 싶긴 하지만 저는 좀 이건 역시도 의미 있게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 자체가 주가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 맞죠? 너무 빨리 오른 건 있어요. 근데 실적도 과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도. 근데 이 이유는 그냥 가격을 계속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뭐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사 먹고 이런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네. 근데도 가격을 뭐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원이다. 그러면은 가격을 한 90원 100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GP 마진이라고 하는데 GP 마진 자체가 뭐 70%, 80%이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팔린다. 그 그 얘기는 정도로 지금 쇼티지가 나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품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도 줘보려고 했는데 삼성전자 못해. 그래서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실적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주가 상승도 더 기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인가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쏠림 현상이 좀 예. 최근 며칠 동안 좀 지나치게 좀 많았다. 라는 그런 반성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종목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수요일 날 엔비디아가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인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황당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공부를 권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에게 코딩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주말 동안에 저희 와이프랑 저희 딸이랑 경론을 좀 했습니다. 예. 과연 이 코딩 공부를 그만해야 되는 거냐? 아, 따님이 해야 되는 하고 거냐, 계시군요. 마느냐. 예. 이런 얘기인 거죠. 젠슨 황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의견이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코딩 공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코딩이라는 것도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언어.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기계가 알아듣는 말을 배우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을 배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계라는 나라에 있는 누군가랑 내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 기계가 0하고 1이라는 숫자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가까워지는 것이 C나 C++, 자바 그리고 최근에는 파이썬 이런 식으로 언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는 코딩을 잘할 수 있는 언어들로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끝판왕이 나왔던 게 챗GPT가 나오면서 프로그래밍의 언어가 잉글리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미국 사람이 조금씩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 봐라. 그래도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말을 잘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왕이 한 얘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가 이제는 니네들이 없다. 왜? 기계가 잉글리시를 알아들었고 코리안을 알아들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코딩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는 이야기여서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엄청난 성장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말씀을 쭉 듣고 봤더니 이게 단순히 직업의 생로병사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요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시총이라고 해야겠죠. 미국 시총이라고 하면 이 전 세계 시총 순위가 막 급변하는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뭐 이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테슬라는 요즘 뭐 영 힘을 못 받는 것 같고, 네네. 엔비디아는 분위기 계속 좋은 것 같고, 네네. 또 국가별로도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이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보면은 시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회사나 그 국가의 가치를 아까 이제 러시아 이야기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평가를 하는데 이 순위가 바뀐다라는 거는
뭔가 뭐 밑에서 격변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학교 다닐 때도 이게 학교 석차가 바뀔 때는 시험 문제가 어떤 과목에서 많이 어렵던거나 이럴 때만 바뀌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최근에 있었던 시총 순위 변화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엔비디아가 특히나 시총 순위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럼 어디가 내려간 거죠? 구글과 아마존,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을 한꺼번에 다 제끼고 3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될 정도예요. 물론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의 시총이 1.8조 달러 정도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에 몰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3위까지 한 번에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AI 시대가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는 엔비디아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저는 이제 AI 혁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 혁명이 언제 일어나지? 그리고 혁명이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면은 전복되는 거예요. 예.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내려오고 권력이 없던 평민들이 올라가고 예. 이런 정도가 돼야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AI를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떠올리세요. AI가 나의 일자리를 뺏어가는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저렇게 잘해버리면 어떡하냐.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동안 이슈가 됐던 예, 건데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말로 하면 어떤 동경에서 검은 자켓을 입은 여자가 걸어가는 영상을 만들어줘. 그럼 영상을 만들어줘 버려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죠. 음.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와,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항상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었던 누군가는 내려오고 누군가는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도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일본의 GDP가 독일에 추월당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테슬라인데요. 네.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니 미래 자동차 그랬을 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테슬라밖에 없다. 이런 소리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테슬라도 이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왜 이런 겁니까? 테슬라가 AI에서 주도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여전히 전기차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너무 큰데 네.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바이든조차도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에 좀 후퇴해야 될 것 같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표를 받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좀 후퇴하는 것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남은 게 FOMC 의사락 발표가 있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주에 CPI 소비자 물가 그리고 PPI 공급자 물가죠. 생산자 물가 이 지표가 모두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금리 인하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나 가져온 거는 그 블라드 총재라고 해서 이분이 또 이게 잘 맞추세요. 물가도 예. 잘 맞추시고 뭐 이런데 투표권은 없지만 이분이 이제 하신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ooner but slower. 그러니까 좀 빨리 하지만 좀 천천히. 이게 무슨 소리죠? 한국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분의 묘지는 이런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작은 빨리 하고 예. 그다음에 인하의 속도는 좀 천천히 하자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물가가 지금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1월달 잠깐 높게 나온 걸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내려갈 거니까 일단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좀 천천히 하는 거라도 일단은 3월 달에 인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CPI가 높게 나와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뭐 금리 인하를 뭐 5월, 6월달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연준 의원들 중에는 여전히 3월이나 5월 달에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아서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 다음 주 말에 발표되는
PCE 지표죠. 이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전망치는 2.4% 정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블라드라는 분께서 말하신 의견이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금리 인하는 조금 빨리 시작을 하되 인하하는 그 속도는 천천히 하자. 그게 그냥 나중에 정확하게 물가 상승률 2% 찍은 거 보고 그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는 거랑 무슨 효과가 다른 게 있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비유로 드리는 게 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 내려가는 속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경착륙 할 수 있으니 한 번 정도는 꺾어줘야 된다. 그리고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경기가 그러니까 경착륙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좀 인하를 해놓고 그리고 상황 보고 그리고 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좀 천천히 하고 근데 지금 금리 수준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AI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얘기해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시총이 이렇게 3위까지 올라가고 이제 정말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AI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AI 관련 주식에 아직 한 주도 사놓은 게 없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분들, 그 분들의 판단의 근거는 이제 지금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걸로 가지고 들어갈지 말지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이미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버블이냐 아니냐, 시작된 거냐 아니냐 라는 얘기였다면 지금은 이미 버블의 구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닷컴 버블 당시에도 사실 의외의 그 연준의 행동이 닷컴 버블이 시작되는 트리거를 줬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LTCM이라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헤지 펀드죠. 그 펀드가 갑자기 러시아에서 나 돈 안 갚아 그러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연준에서 금리를 3번이나 인하를 해버려요. 그때 딱 나스닥이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출발해가지고 시작된 게 닷컴 버블이었었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 딱 1년 만에 나스닥이 3.7배 올랐으니까 예. 정확하게 보면 그게 트리거를 준 건 맞다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미 닷컴 AI 버블이 시작됐다면 그 시작하는 것에 트리거를 준 거는 아마도 작년 이맘때쯤에 있었던 SVB 은행의 사태, 즉 미국의 은행이 망하면서 갑자기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돈을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버블은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왔나 보면은 모바일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빵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의 절반 이상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야생마처럼 막 이게 흔들리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모바일 혁명 이상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좀 조정 받을 때 좀 담아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더 올라간다는 의미신 그쵸. 거죠? 이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이제 시작됐다. 그러면 만약에 실제 연준에서 본격적으로 경착륙을 우려해서 금리를 조기에 인하한다든가 네. 아니면 물가가 확정적으로 잡힌 다음에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에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 이런 것들은 더 자금이 몰릴 테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판은 깔아주는 거죠. 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좀 낮다. 네, 그런데 네. 결국은 기업이 손가락을 눌러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두려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빅테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엔비디아의 GPU를 안달이 나가지고 사냐? 두렵기 때문인 거죠. 네. 내가 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과거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 모토로라처럼 되면 안 되겠다.
노키아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만약 금리가 내려간다면 더 하겠죠. 예. 그런 맥락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픈 AI의 샘 알트만 이 사람이 요즘 9천조 원을 조달하러 다닌다고 하는 게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AI 본격적으로 물 들어왔으니 대폭 투자해서 내가 선점하겠다 그런 메시지인가요? 네. 근데 이제 9천조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감도 안 와요. 네, 9천조 원, 너무 조조 그러니까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우선은 오픈 AI를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최근에 미국 기업들 중에 사상 처음으로 도달한 지점이 4천조 원입니다. 그거의 2배가 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GDP 그 예산이 아마 600조 원에서 700조 원 사이일 거예요. 맞습니다. 15배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 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보여줬을 건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음 GPT는 이런 GPT입니다. 그리고 이런 GPT는 인류를 이런 식으로까지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투자를 유치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요. 자신 있다는 뜻이거든요. 혹은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다,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힌트도 없나요? 그러니까 GPT가 아마 이제는 개인화된 GPT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개인화된 GPT라고 했을 때 그냥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지금 GPT가 나온 것에 곱하기 80억 명? 그러니까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80억 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돈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준다라고 했을 때 효용 가치나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샘 알트만의 행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누군가에게 각각 손에 GPT를 하나씩 주면 알파고 같이 바둑 잘 두는 걸로 개발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통번역하는 걸로 개발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세상의 흐름 빠짐없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새로운 거 많이 배웠네요. 지금까지 이효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